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치맥이라는 말은 뭐 다들 아시죠?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피맥이라는 말도 많이들 아시죠? 피자에 맥주. 근데 책맥하다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눈치들 채셨겠지만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책맥 책방들이 좀 생기면서 우아한 혼자 놀기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신촌 일대에는 이런 책맥 책방들이 좀 많이 생겨서요. 이곳에서는 독서 모임이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술이나 책을 매개로 한 강연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맥주 제조 업체들은요, 이곳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는 거죠. 여기서 혼자 책맥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취향이 맞고 뜻이 맞으면 유료 독서 문화, 독서 모임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정말 혼자 놀기에서 어떤 독서 문화나 음주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 셈인데, 책맥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학생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맥 해요? 호정 학생 어때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네.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모여서 서로 다양한 사람 만난다는 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험 생활하면서 아직 책맥을 즐길 여유는 좀 없죠. 어때요? 아직은 없지만 나중엔 해보고 싶으세요? 네, 저도 책 읽는 거는 좋아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따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자들하고 상담은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혹시 상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매개로 뭐 맥주 한 잔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런 시간 좀 가지세요? 어떠세요? 음주로 매개를 하진 않고요. 그래요. 예,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노량진 학원에서 이제 네. 저희 이제 세무 스파르타라 그래서 세파르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세파르타. 팀을요. 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치킨하고 피자를 사주고 콜라를 대용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먹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상담은 뭐 이제 상담 시간을 정해서 1대1로 상담하는 걸 좀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수험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뭐 이렇게 맥주 한잔 하고 싶어도 약간 뭐 서로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합격 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은 맥주 대신 콜라를 또 권하시는 교수님이고요. 합격하시면 또 한 잔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자들하고 그렇죠. 그런 날을 또 꿈꾸면서 오늘도 회계학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회계학의 아이콘 김성수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제는 바로 재고자산이란 주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재고자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고자산은 바로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기업을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기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SK텔레콤 같으면은 바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재고자산은 바로 상기업과 제조기업, 즉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바로 파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을 보니까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란 거.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또한 정상적인 영업 과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판다고 해서 다 재고자산 되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그럼 삼성전자라면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핸드폰 이런 게 바로 재고자산의 범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상기업엔 상품이라 그러고요. 제조기업은 원재료 그리고 제공품, 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제품이 완성품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원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라면 뭐 철판이나 이런 재료를 원재료라 그러고요. 제공품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바로 공장이 있겠죠. 공장 안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제조 중인 재고자산을 제공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기업을 우리가 목적으로 나오는 회계가 재무회계라 그러고요.
이 제조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를 원가 회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이제 약간 출제 설명드릴 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재고자산 취득 원가를 보도록 할게요. 취득 원가는 바로 취득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취득한 금액. 자, 그랬을 때 매입 원가라고 하는데 매입할 때 들어간 원가를 말하겠죠. 자, 바로 매입액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이 가산된 금액이 취득 원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재고자산, 상품을 사는데 10,000원이 들었다. 그 10,000원이 매입가가 되겠죠. 그 10,000원을 취득하기 위해 운반비가 1,000원 들었어요. 그 나의 상품의 취득 원가는 10,000원에다가 1,000원을 가산한 11,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건 원가를 구성해서, 원가란 건 바로 준돈을 말하는 건데요. 원가를 구성해 나중에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처분이 일어나야 되겠죠. 다시요. 10,000원에 내가 매입을 했다. 취득 부대 비용이 1,000원 들었다. 그럼 11,000원이 나의 취득 원가. 내가 이거를 11,000원 이상을 주고 팔아야지만 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즉 얘는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산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이 될 수 있는 예시가 매입운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를 말해요. 그다음에 관세. 수입하는 그런 물품 관세를 내겠죠. 하역료, 보관, 뭐 창고, 뭐 이렇게 배에다 싣고 이런 비용들. 어쨌든 이 공통점은 취득 부대 비용, 취득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매입 애누리, 매입 판출, 매입 할인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MC님께서는 애누리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애누리? 애누리, 할인? 네, 맞습니다. 예. 네, 깎아주는 그런 예,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기 매입 애누리, 매입 판출, 네. 매입 할인 다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애누리는 그냥 가격이 깎아준 거고 할인이 디스카운트가 들어간 거고 매입 판출은 반품을 말합니다. 반품. 10,000원어치 샀다가 1,000원 반품하고 이런 식으로. 매입 할인은 뭐 약정에 의한 할인인데 어쨌든 기본 개념에서 이는 다 마이너스 된다. 왜? 취득원가에서 이거는 그만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10,000원 주고 어떤 물건 샀다. 매입액 10,000원, 1,000원의 매입운이 들었다. 11,000원이 나의 매입원가. 여기에서 애누리가 400원이라면 11,000원에서 400원 차감한 1,600원이 매입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조심할 거는 이 매입운임 있죠. 매입운임은 취득 부대 비용인데 판매운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입운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 판매운임 팔을 때 나가는 운반비겠죠. 매입운임은 이 매입 원가, 즉 재고자산 취득 원가를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판매운임은 바로 비용, 판관비란 바로 비용 처리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상품 팁박스. 공무원 회계학에서 상품만 나오면 이 상품 팁박스만 풀면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다 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숫자를 좀 집어넣는데 자, 여기 상품 계정 분석을 해볼게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의 플러스 차변의 증가, 대변의 감소하겠죠. 그 상품의 증가 원인은 바로 이게 매입액이 상품의 증가 원인이겠죠. 상품은 사면 증가하는 거니까. 상품이 감소하는 원인, 이쪽은 팔리면 감소하겠죠. 상품은. 그다음에 기초와 기말을 의미해요. 1월 1일, 12월 30일 기초. 그래서 기초 상품이란 말을 쓰죠. 2월 상품이란 게 이제 일반 분들한테 좀 더 익숙할 거예요. 2월 상품, 작년도에 못 팔고 넘어온 상품, 기초 상품이라 그래요. 당연히 기초 상품도 어떻게 돼요? 자, 여기가 올해인데, 해계는 올해인데 단기인데요. 올해인데 작년에서 들어오니까 플러스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2월 말 기말 상품, 올해 안 팔리고 남은 상품. 이것도 뭐 2월 재고라 말했을 텐데 이제 다음 년 나갈 거니까 마이너스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이 팁박스의 논리에서는 증가하는 곳에 기초가 있고 감소하는 곳에 기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 팁박스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상품을 10만 원어치 기초에 10만 원 있었다. 기초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일단 10만 원은 갖고 있는 거고 총 매입액, 매입한 금액이 12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취득 부대 비용, 뭐 운반비 같은 게 15만 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5만 원 매입 할인. 이거는 이제 할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 금액 계산해 볼까요? 호정 학생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암산되죠? 130만 원. 맞습니다. 예, 130.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합치면 좀 힘들어요. 계산할 때. 밑에부터 가는 거예요. 큰 수부터 합치면 안 돼요. 작은 수부터 합치면서 큰 수 노출시켜요. 그리고 여기 합치면 10만 원, 120에 합치면 130만 원이 순매입액이 되겠죠. 매입액. 그러니까 순매입은 이렇게 취득 부대 비용, 매입 할인 이거 다 고려해서 나온 금액. 총 매입은 그냥 매입액.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30만 원이 매입액.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과 130만 원 합친 거 차변할게. 이걸 판매 가는 상품이 돼요. 우리가 총 팔 수 있는 상품 140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매출 원가 쪽이라 말할 수 있는데 팔린 거의 원가를 직접 찾지는 않아요. 그쪽 힘들기 때문에 기말 재고를 조사해요. 140만 원에 판매가는 상품이 있는데 40만 원어치 안 팔렸대요. 얼마나어치 팔렸다는 거예요? 바로 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는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 매출 원가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수업 목적에선 상품 팁박스를 돌려서 매출 원가를 계산한다. 매출 원가 비용인 거 아시겠죠? 매출 원가는 팔린 거의 원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 구하는 건 쉬워요. 매출한 수량 곱하기 판매가 곱하면 매출액 나오잖아요. 근데 매출 원가는 쉽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품 팁박스를 돌려서 한 번에 도출시킨다. 그래서 이걸 알면 공무원 문제에서 좀 기본적인 문제들 많이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가 결정 방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매번 같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은 100원 주고 사고 동일한 상품을 1월 2일 날은 뭐 120원, 그 다음에 또 뭐 1월 8일 날은 140원. 매번 매입 단가가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이유는 물가가 변동하고 또 수입하는 제한은 환율의 변동, 기타 등등 매입하는 금액은 매번 다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팔렸을 때 만약에 이 얼마 주고 산 거를 꼬리표를 찾아서 체크하려면 매우 번거롭게 돼요. 뭐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마트에서 줄이 길게 서 있어서 계산 자체 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캐셔분이 이제 뭘 찾으세요. 잠깐 이거 언제 산 거지 이렇게 체크하고 뭐 노트에서 또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방식이라면 지금 계산에 한 10배 이상은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어떠한 단가로 매입한 게 나갔다는 걸 찾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별법이라는 방법. 이 방법은 그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실제로 누가 팔려나간지 추적해갖고 하는 방법이 개별법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식별되는 재고자산별로 특정한 원가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추적한다. 그런데 얘는 항상 이걸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좀 이 수량이 작거나 아니면 상호교환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적용돼요. 통상적 상호교환이 가능한 대량의 재고나 이런 경우 개별법이 적용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석류 같은 거는 이제 좀 서로 다 다르잖아요. A, B, C, D의 보석 다 생긴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개별법이 적용이 적당하다. 수량이 너무 많으면 또 힘들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름에 다 얘기가 나왔는데 선입선출.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 회계 용어인데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뭐 정치적 뉴스인가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계 용어인데 좀 광범위하게 생각보다 쓰이는구나. 우리가 순서대로 먼저 산 게 있겠죠. 먼저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죠. 먼저 산 걸 먼저 팔아야지만 뭐 유통기한이 있는 재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온 거를 먼저 팔면은 오래된 거 못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우유가 이제 약간 선입선출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요. 그래서 그 호정 학생은 어때요? 우유 살 때 뭐 부모님이 어디 줄에 있는 우유를 사라 이런 말 안 해요? 앞줄 뭐 뒷줄. 뒷줄 얘기예요? 네. 그 말이 그 뭐죠? 최근에 신선한 우유를 사고 싶어서 뒷줄을 고르는 거죠. 왜냐면 매장에서는 이게 넣을 때 뒤에서 넣잖아요. 그럼 앞에 먼저 있는 게 들어가고 뒤에 또 그 다음 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뒤에서 가장 뒤에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매입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후입 선출, 다시 말해 최근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줄에서 어떻게 해요? 앞줄에 우유들이 호객행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 이런 거 하죠. 아니면 뭐 옆에 뭐 다른 우유들이 같이 붙어 있거나 뭐 1+1 정도 하면 앞에 거 사겠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업이 선입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게 먼저 팔린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게 선입선출법이란 거예요. 자, 그다음 가중평균법을 볼게요. 평균법이란 방법이에요. 평균법이란 거는 우리가 기초 매입, 이 전부 다 매입한 단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 평균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어요? 현경 학생은 아시겠어요? 평균. 네. 다 모아서 그만큼 나누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기 나이의 평균을 낸다면 우리 나이를 모두 더한 다음에 우리의 인원수로 나누면 평균 나이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 평균 나이가 실제 나이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하지만 어떤 지표를 설정할 때 평균이라는 거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표값 정도는 갖는 거잖아요. 평균이라는 게 개념이. 그러니까 평균법이란 건 매입 단가 매번 다르지만 이들을 평균을 내서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가를 갖고 매출원가 기말재고 구하는 게 가중평균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부분 총평균과 이동평균법들로 구분될 수 있다. 총평균법은 예를 들어 우리가 기초에 1월 1일 날 매입하고 3월 1일 날 매입하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3번 매입했다 해볼게요. 총평균은 합쳐서 평균 내는 거예요. 전체 다 합쳐서 3번을. 이동평균법은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문제를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후입선출법. 후입은 말 그대로 후입.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 후입선출법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공부는 선입선출법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공부한 사람이 먼저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입선출법은 더 아니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물론 먼저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은 양을 공부했으니 합격할 가능성, 양만 놓고 본다면 더 많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선입선출법은 아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도 선입선출법은 아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긴 한데 먼저 태어났다 먼저 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후입선출법은 더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그래서 한국채택국제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에 되는 금액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가정에 따라.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된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미착상품이라 그래요. 운송 중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작으니까 하루면은 다 오죠. 24시간 즉시 배송되고 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다든지 이러면 거의 한 달 걸려요. 배 타고 한 달 걸려요. 그럼 이 운반 중인 상품이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매출원가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와 매입은 정해진 거고 그럼 금액을 계산하면 됐고 기말재고를 조사해야지만 매출원가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말재고를 찾는 거예요. 기말재고 찾으려면 창고를 가면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애매한 게 있었던 거죠. 운송 중인 상품은 창고에 없고 현재 운반 중인 상품이에요. 운반 중인 상품. 기말 시점에 지금 바다 한 군데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냥 무역 조건이 크게 두 개예요. 선적지, 인도 조건. 이름에 많이 써 있는데요. 선적지, 인도. 선적이라는 게 배에 싣는 거예요. 배에 싣자마자 인도, 팔았다 이렇게 보는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었다면은 자 우리가 항상 이 판매는 판매자한테서 구매자로 넘어가죠. 파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은 이게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할 때 넘어간 거예요. 배에 싣고 넘어갔다.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 넘어간다는 거죠. 현재 도착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판매자의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다. 자, 적성품. 자, 요거는 이제 위탁 판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위탁 판매가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위탁 판매가 많아요. 그래서 위탁자가 회사예요. 이 사람이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요. 팔아달라고 보내요. 수탁자가 파는 기법.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 이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회사들이 막 물건 보내고요. 온라인 쇼핑몰이 파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위탁 판매. 대신 팔아주는 판매. 근데 위탁 판매 입장에서는 이 수탁자가 힘이 세요. 그 수탁자는 물건 팔아주는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안 팔리면 다 반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수탁자가 판매하는 시점에 위탁자가 매출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말에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았다면 회사 위탁자의 재고 자산이고요. 수탁자는 약간 비유하자면 팔아주는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은 게 재고를 잡을 일이 없어요. 수탁자는. 그러므로 자 시용 판매. 최근에 시용 판매 갖고도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고객한테 매입 의사를 표시하고서 일단 물건을 먼저 보내고 고객한테 매입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먼저 써봐. 시용. 먼저 한번 써봐. 그다음에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도 돼. 이런 방식이 시용 상품이에요. 자동차 같은 거 지인한테 산다면은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한번 써보고 타보고. 네, 타보고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타보고 그럼 판매하는 방식이 시용 판매예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매입 의사 오케이 할 때까지는 판 게 아니죠.
그래서 고객이 매입사 표시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기말 재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당 상품은 그냥 저당만 설정된 거예요. 회사가 돈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당을 잡고 즉 누구 재고자산 상품의 저당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저당만 잡힌 건 저당권이 실행된 건 아니니까 저당권 실행 전까지는 회사의 재고자산이 되고요. 뭐 반품 조건부 판매는 이제 마트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기간이 있죠. 뭐 보름 같은 기간 안에 얼마든지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회사 입장이에요.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런 회사들은 이 반품이 추정이 가능하면 인도 시점의 수익을 인식하고요. 이거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면 반품률 추정이 불가능하면 반품 기간 종료되거나 그런 시점의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품 조건부 상품의 경우에는 바로 회사 입장에서는 추정이 가능하면 기말 재고가 아니고 추정이 불가능 안 팔린 거니까 기말 재고로 본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기출된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설명해 준 거는 뭐하니까요. 이렇게 띄워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면은 기초상품 재고액을 물어봤어요. 2016 지방직 9급. 어떻게 보면 좀 따끈따끈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 일단 매출액을 먼저 계산하는데 순매출액을 계산해요. 매출. 팔린 금액을 말하는 거죠. 매출액 30만 원에서 매출 애누리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순매출이 돼요. 그래서 28만 원이 돼요. 자, 그래서 매출 애누리는 매출 차감, 매입 애누리 매입 차감이에요. 매입 애누리는 내가 매입자라는 거고요. 매출 애누리는 내가 매출자라는 거예요. 매출하는 입장에서 깎아서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28만 원이 매출액, 순매출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매입액이 21만 원, 총 매입. 매입 할인은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죠. 만 원. 순매입이 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순매입이 20만 원이다. 밑에 3번 20만 원.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얘를 찾아볼게요. 우리가 매출액 있죠. 28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뺑의 매출 총이익이니까 자, 우리가 매출 총이익과 매출액의 차이 28만 원과 10만 원의 차이가 매출 원가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매출 원가 18만 원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물어본 건 기초 상품. 우리가 상품 팁박스를 우리가 염두해 줘야 돼요. 상품 팁박스. 그래서 기말 상품은 여기 대변 쪽에 있죠. 5만 5천 원. 매출 원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 찾았죠. 18만 원 찾았죠. 그럼 매입액 알죠. 차변에 매입액 20만 원 알죠. 20만 원. 그럼 그 차이가 기초가 된다. 3만 5천 원이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다 넣은 거죠. 여기다. 이 매출 원가 이게 아까 구해줬고 기말. 그다음에 여기 매입하니까 기초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가로로 나열됐지만 가로 방식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일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아니면 개념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답을 띄워놓고 볼게요. 이쪽은 어느 복잡하니까.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막 많이 복잡하진 않죠. 사실은. 자, 그럼 우리 매출액 먼저 구할게요. 자, 매출액을 먼저 구한다 보니까 여기 총 매출 70만 원에서 매출 할인 16,000원, 매출 애누리 18,000원, 매출 할인 6,000원을 차감해야 돼. 이건 다 깎아준 거니까. 하나, 둘, 셋. 이거 합치면 얼마 나오냐? 이거 얼마 나오죠? 4만 원 나와요. 4만 원. 얘는 맞아요. 22,000원이죠. 합치면 얘랑 합치면 4만 원이죠. 그래서 차감. 총 매출에 차감하니까 70만 원에서 66만 원이 여기 보시면 순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 매입액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총 매입 32만 원에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이 세 개는 차감한다 그랬잖아요. 매입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6,000원, 9,000원. 이죠? 매입 운임은 가산하는 거죠. 매입의 취득 부대비용. 1,000원 가산하면 이게 합치면 마이너스 8,000이잖아요. 얘랑 합치면 31만 2,000원. 이게 암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31만 2,000원. 31만 2,000원이 그래서 여기 매입액이 된다는 거예요. 매입액. 자, 그 우리가 상품 팁박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구하려면. 기초 상품이 나와 있죠. 자료에서 48,000원. 기초가 48,000원. 매입액이 방금 계산한 얼마였지? 우리가 여기 31만 2,000원. 예, 그렇죠. 31만 2,000원. 그다음 기말 상품 나왔죠. 3만 원을 차감해서 매출 원가가 얼마다? 33만 원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 66만 원에서 매출 원가 34만 원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은 30만 원이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빠른 거 하나만 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만 보면 겹치는 숫자가 전혀 없잖아요. 두 개 다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숙달이 되면 금방 이 정도의 문제는 한 40초나 30초 정도는 풀 수 있는 사이즈의 문제예요, 실제로는. 자, 그다음에 다른 문제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얘도 이제 14년 지방직 구급 기출 문제고요. 좀 짧죠, 문제가. 짧게 나올 때도 있고요. 한국은 단기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재고자산과 일부의 회계 자료가 소실되었다. 소지로 남아있는 재고가액은 1,500이다. 복원된 회계 자료를 통하여 기출이익을 2,000원, 기준 매입 12,000원, 기준 매출액 15,000원을 알 수 있다. 매출 총이익률이 30%다. 화재로 인한 재고 소실액을 물어봤어요. 먼저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할 수 있거든요. 매출액 15,000원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해요.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는 건 매출 원가율이 70%라는 거고요. 반대니까 매출 원가율이 바로 매출과 매출 원가를 연결해주는 율이에요. 그럼 매출 15,000원에서 매출 원가율 70% 곱해서 1,500원이 나온 거고요.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그냥 자료에서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매입액이 있죠. 있구나. 기초 2,000원, 매입 12,000원, 14,000원 중에서 매출 원가가 얼마였죠? 방금 1,500원이니까 3,500의 기말 재고가 남아있을 걸로 추정되고요. 그 중에 1,500이 소실됐으니 남아있는 거는 1,500이 다죠. 남아있으니까 소지로 남아있는 재고 1,500이니까 화재로 인한 소실은 3,500에서 1,500 뺀 2,000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바로 판매 목적을 보유한 재고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열정과 노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만 간절함은 아무한테나 보이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로 한 것들을 향한 간절함, 정말 목표로 난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 이걸 이룰 거야 말로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간절함이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간절함이 더욱더 쌓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는 말, 타고난 것을 이긴다는 말 항상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다,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알찬 강의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